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잭슨홀 심포지움이 이번 주말이죠. 이제 거의 다 왔고요. 그래서 오늘 또 그와 관련된 얘기 한번 정리해 보고요. 잭슨홀 심포지움이 긴 스토리의 본론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간에 9월로 끝나는 9월 FMC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가 11월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추가되는 얘기, 9월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11월에 어떻게 또 내용이 이어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잭슨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아젠다 같은 경우는 작년 겁니다. 보통 잭슨홀 심포지엄 아젠다가 목요일 정도께 확정이 됩니다. 약간 좀 촉박하게 공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작년의 아젠다인데요. 파월 의장은 이 심포지엄 일정의 이틀째에 나옵니다. 그리고 첫날은 비공개 회의하고 뭐 밥 먹는 그런 일정이고 대부분의 중요한 일정은 이틀째하고 3일째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연설하는 그 모습이었는데 15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도 그렇지만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의 주제는 경제와 정책의 제약에 대한 재평가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였거든요. 경제와 정책의 제약에 대한 재평가나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다른 연사들이 얘기한 내용들은 이 주제하고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됐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금리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어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10년물 금리인데요. 2022년 잭슨홀 심포지움이 6이었어요. 8, 9, 10 금리가 이렇게 변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잭슨홀 심포지움이 6이 8월, 그리고 금리 9월, 10월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책 대응을 크게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2023년도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그 톤은 2022년이 훨씬 강했고 시장 여파도 더 컸죠. 그런데 주제가 이 재평가란 단어, 리어세싱이요. 그게 또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재평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영향이 2022년하고 2023년처럼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으로 이어질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막연한 큰 기대를 하는 것도 리스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최근에 나오는 자료들 보면은 금리 쪽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측면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 물론 금리 인하가 임박한 건 사실인데 너무 큰 기대를 하면은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만만히 볼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시장이 뻔히 인식하고 지금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을 과연 충족해 줄 수 있을지 저는 그 반대쪽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확률도 상당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시장 한번 눌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대치를. 오늘 한번 그러한 배경 요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시장 기대치 충족할 수 있을지 그것이 잭슨홀 심포지움만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9월 FMC 회의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그 점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 나온 자료 중에서 보면서 약간 시겁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세인트루이스 페드 쪽에서 나온 자료예요. 미국의 GDP 갭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 얘기요. GDP 갭에 대해서는 그것만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는 뭐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보셔도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이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성장이 강해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급했다 이 얘기고요. 추이를 보면은 2023년 1분기하고 2분기까지도 마이너스였어요. 그게 3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 2023년 4분기에 정점을 치고 올해는 좀 내려오는 듯 하다가 1분기에 약간 좀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2분기 수치가 나왔는데 그게 이 마이너스에서 돌아선 이후로 최고치에 들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GDP 갭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 말씀드리면은
이 붉은색 선이 잠재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푸른색 선이 실질 GDP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만큼 잠재 성장률을 앞서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잠재 성장률은 의회 예상국에서도 뽑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전까지 1.9%였는데 2024년 이후는 지금 2%대 예상하고 있죠. 2030년 이후에는 1.8%. 이 앞에 거는 과거치고요. 2024년 이후는 계획이죠. 그래서 쭉 올라가는 이 기울기가 그런 식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초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초과한 강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자료에 대해서 이게 실업률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게 아니냐, 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GDP 갭이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댓글도 있더라고요. 해외 쪽 자료 보면은요. 근데 실질적인 실업률이 이 기간 동안에 2분기 동안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음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것을 실업률하고 연결해서 성장률이 큰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업률하고 연결해서 이 성장률 증가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이는 그대로 성장률이 빨라지고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BOJ가 올해 초 BOJ 통화정책 회의 때 내놓은 자료에서 실질 GDP 성장률을 이렇게 뽑고요. BOJ 역시 마찬가지로 아웃풋 갭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이게 플러스로 돌아설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24년부터 통화정책 정상화로 들어서겠다, 공식적으로 얘기했었던 게 올해 1월이거든요. 여기 아웃풋 갭을 보시듯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죠. 물론 이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7월 통화정책 회의 때는 이전 자료보다 약간 좀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2023년치요. 그리고 예상치가 약간 좀 바뀌었어요. 2023년에 이렇게 되고 2024년에 좀 빠지고 2025년에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1월에요. 7월에는 2024년 확정치가 좀 더 낮았고 2024년은 약간 좀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2025년, 2026년이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아웃풋 갭은 약간 떨어졌지만 7월에 정책 긴축을 확정시켜버리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금리를 올린 거죠. 그리고 QT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일본 BOJ 쪽에서도 이 아웃풋 갭을 보면서 정책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런 아웃풋 갭에 대한 얘기, 이것이 뭐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 이런 정책 전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기대하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기대치보다 실제로는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 페드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높아진 그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성장률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한 자료가 이번 잭슨홀 심포지움 때 파월 의장의 코멘트 쪽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시장을 만족시키기보다는 지금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실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금리 인하가 이런 식으로 지금 크게 기대치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부터 약간씩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페더럴 펀드 레이트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은 CME 패드워치 툴 자료입니다. 이 위의 확률이 400에서 425bp 될 확률이고요. 이 아래표가 450에서 475bp 될 확률입니다. 이 가운데 425에서 450은 수치가 그렇게 크게 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월까지 4번 정도 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5번 금리 인하하는 것과 3번 금리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확률이 급등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월 초만 하더라도 이 5번의 금리 인하가 나타날 확률이 28% 정도에 불과했는데 8월 5일 들어서서 시장 불안해지면서 무려 50%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5번의 금리 인하가 가장 높은 확률을 기록했었던 때고요. 역으로 이 450에서 475, 그러니까 3번의 금리가 나타날 그럴 확률이 최저치를 기록했었죠. 8월 1일에는 이게 가장 큰 확률이었어요. 그것이 막 이렇게 28%였다가 50% 가까이 됐다가 최근에는 12%까지 시장 안정되면서 5번의 금리 인하 확률은 10%대까지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 번의 금리 인하 확률이 44.5%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이때는 네 번의 금리 인하보다도 이 세 번의 금리 인하 연말에 450에서 475bp가 될 확률이 가장 높았었던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그 수치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425에서 450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지난 주말에요. 근데 5번의 금리 인하와 3번의 금리 인하 확률이 이런 식으로 급등락을 보일 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변동이 크다라는 점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는 이러한 GDP 갭 같은 이런 펀더멘털적 변화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외에도 GD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계속 가지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의 기대치만큼 또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만족을 시킬 수 있을지도 약간 의문이 남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예상치보다 경제 흐름이 좀 괜찮다,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한 점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그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소프트 랜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장률이 계속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수치로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가 시장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잠재 성장률에 딱 맞춰서 흘러가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그 점도 봐야 되겠죠. 이번 잭슨홀 심포지움 앞두고 시장의 기대치하고 실제 페더럴 펀드 레이트 흐름하고 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잭슨홀 심포지움까지 아직 며칠 남은 상황에서 또 어떤 자료들을 내면서 페드가 시장하고 소통을 하는지 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이러한 잭슨홀 심포지움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긴 스토리는 이 7월부터 9월까지로 이어지는 이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7월 FOMC 회의하고 더불어서 분기 리펀딩 내용이 확정이 되고 이제 잭슨홀 심포지움 거치면서 9월 FOMC 회의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1월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미국 선거일이 5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11월 FOMC 일정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선거 직후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는 그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강하게 변화를 만들기는 좀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엔캐리 언와인딩이 나타나면서 큰 흐름에 일단락이 되고 잭슨홀 심포지움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하나 추가해야 될 것이, 날짜를 잘 따져보니까 이때요, 선거 직전 그 전주에 4분기 분기 리펀딩이 재무부 쪽에서 확정이 됩니다. FOMC 회의는 의미가 없어도 이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4분기 분기 리펀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10월 중순 정도부터 영향을 줄 거란 말입니다.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이때지만 시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1, 2주 정도 먼저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 일정은 선거 전 일주일 전에 확정이 되는 그 일정이 아니라 선거 전 3주 동안의 자산시장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과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옐런 장관이 중국에 갔었던 게 4월이다. 이건 제가 4월에 만들었었던 자료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4월 초에 옐런 장관이 중국에 갔었습니다. 이때 국채 세일즈하러 간 게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중국의 허리펑 경제부총리 만나면서 경제에 관련된 얘기가 더 진행됐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 뒤에 미중 이니셔티브, 이런 얘기가 미국 재무부 쪽에서 나옵니다. 그 타이밍에서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 관련된 코멘트를 합니다.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달 말에 엔 개입이 나타나고 미국 쪽에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환율 관찰 대상국 일본을 지정하고 그 뒤에 7월 달에 본격적인 개입을 하고 미국 재무부가 분기 리펀딩을 7월 말에 끝내자마자 BOJ는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캐리 트레이딩의 언와인딩이 현실화되어 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주죠. 그 직후에 바로 미국 국채 입찰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 스토리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4월부터 시작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엔캐리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위안캐리,
이쪽의 언와인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안 캐리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쪽 관련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닌가. 과연 그게 미국 쪽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게 좀 의문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 위안 캐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하기에 통화 안정성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떤 은행이 그 트레이딩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 영향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엔캐리 언와인딩 다음에 위안 캐리 언와인딩이었는가? 아니면 엔캐리 언와인딩 다음에 위안 캐리로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엔캐리 언와인딩 다음에 엔캐리로 다시 들어가는 돈이 있을 테고, 스위스 프랑을 이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위안 캐리 청산이 아니라 위안 캐리 쪽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지 않을까. 청산과 진입은 항상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유동성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무슨 얘기를 했었을까? 이분은 왜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했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때 BOJ가 금리 인상을 하고 이때 언와인딩이 충격을 줬을까? 그렇다면 미국의 8월과 9월의 이 국채 입찰은 10월에 확정해야 될 분기 리펀딩 계획을 앞둔 글로벌 유동성 테스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스토리가 4월부터 7월이 일단락되고 7월부터 9월의 다른 스토리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4월부터 9월을 지나서 10월 분기 리펀딩으로 이어지는 생각보다 긴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9월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키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 10월의 분기 리펀딩 이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엔캐리 한번 청소를 했어요. 시장에서 위안 캐리도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청소를 깨끗이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글로벌 유동성 테스트 8월은 약간 휘청휘청 했는데 본격적인 테스트는 9월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8월에도 뒤에 후반부 국채 입찰 일정이 있습니다. 2년물, 5년물, 7년물. 그것도 또 하나 글로벌 유동성의 테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글로벌 유동성에 있어서 미국 국채는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 해외 IB들이 분석한 자료 보면은요. BOJ 대차 대조표가 엔캐리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엔캐리 만들어서 국내 ETF나 국채 사고 또 미국채도 사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국채와 엔캐리가 별개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나타났었던 그 언와인딩 스토리는 결국에 또 미 국채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0월 분기 리펀딩 쪽으로 또 이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7월 분기 리펀딩과 또 달라지는 것은 이런 캐리 트레이드가 한번 청소된 다음에 새로운 판을 짜면서 글로벌 유동성을 한번 체크한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7월부터 9월의 긴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 주관이 많이 개입됐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이 11월까지 연장되는 이 내용도 이 상당 부분 제 주관적인 견해라는 점 밝혀두고요. 시황 판단하시는데 그 점을 꼭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잭슨홀 심포지움은 시장의 기대치만큼 실망을 줄 수도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러한 실망하는 그런 내용들은 2022년에도 나타났고 2023년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9월 FOMC 회의하고 10월 분기 리펀딩 이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변화, 그 점을 지금부터 좀 생각하면서 시황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중요한 자료들은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점들 모아서 분석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